구독, 좋아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문제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먼저 단식,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하는 장면인데요. 자, 공천 헌금 문제, 통일교 특검 촉구를 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인데, 자, 먼저 장동혁 대표의 이 단식 농성 전에 발언 한번 짧은 영상 보고 올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강아지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데 이 사람들은 배가 터지려고 해도 꾸역꾸역 멈출 줄을 모릅니다. 1년 내내 내란몰이하고 3대 특검에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꾸역꾸역 2차 특검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목적은 오로지 하나, 선거용 내란몰이입니다. 정작 국민들이 특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건들은 눈 감고 귀 막고 버티고 있습니다. 돌아서 못 받는 겁니다. 정권이 끝장날 걸 아는 겁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필리버스터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지가 작년 얼마 되지 않는 다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그 선언 발표였는데요. 자, 저 장면 그리고 앞서 이제 발언 내용도 있었는데 무기한 단식 농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치인들의 단식을 하려면은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 내가 왜 단식을 하느냐? 단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 생명 거는 거예요. 예. 목숨 걸고 정치적인 어떤 그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장 가장 최근에 그 단식을 보면은 가장 명분이 뚜렷했던 것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 예. 딱 요거를 해서 드루킹 특검이 성사가 되니까 딱 끝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러고 나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제 구속이 되는 그 문재인 정권 때 그런 상황까지 갔죠. 그리고 가장 명분이 없이 했던 게 바로 이재명의 그 2023년 단식이에요. 2023년 8월 31일 날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야당 대표가 9월 1일부터 단식 들어간다. 정기국회 시작되는 날. 그러면서 그 명분이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그 윤석열 정부가 폭정을 한다. 또렷한 거 없이. 그 요구 사항이 뭐였냐면은 요구 사항이 그 국정 쇄신하라. 개각하라. 그리고 뜬금없이 그리고 사과하라. 국정 잘못한 거 사과하라. 후쿠시마 그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뭐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라. 그러니까는 뭔가 단식을 멈추게 하려면은 뭔가 그 간철이 되고 덜어줘야지 멈추는데 예. 이재명 단식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뭘 해줘야지 단식을 멈춘다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그때 검찰이 그 소환 그리고 저 구속영장 두 번째 청구를 앞두고 그걸 막기 위한 방탄 단식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식은 명분도 없고 실패하는 거죠. 김성태 단식은 명분이 있고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확실한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확실한 요구사항 쌍특검.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하고 공천 뇌물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자. 그래서 확실한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저는 이 단식은 그 국민 보실 때도 좀 명분이 있고 또 성공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아까 그 장면에서 지금 빠진 게 있습니다. 다른 발언도 한 게 있는데 이 발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 담겨 있지 않고 영상이 좀 짧게 줄이다 보니까 그분이 빠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병기 의원의 블랙폰을 열면 그리고 전재수 장관 특검을 하면 정권이 끝장날 것이다. 지금 저기 한번 지금 화면에 떠 있죠. 메시지가 김병기 의원 블랙폰을 열면 전재수 특검을 하면 정권이 끝장날 것이다. 자, 저 발언의 배경 어떤 차원의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 저 어제 그 메시지 들어가면서 메시지 저도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봤는데 예.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어제 본회의에 상정한 저 2차 특검, 네. 2차 특검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2차 특검 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강아지론을 펼쳤어요. 강아지론. 아니 강아지도 예. 밥 먹다가 배 부르면은 예. 그냥 안 먹는데 어떻게 이 민주당, 이재명과 민주당은 1차 그 내란몰이를 그 특검을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내란몰이를 1년 내내 해놓고는 그러고도
배가 또 꾸역꾸역 먹느냐. 강아지도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안 먹는다. 어떻게 이재명 정권은 꾸역꾸역 또 먹으려고 하느냐. 내란몰이를 또 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어제 민주당이 상정을 한 2차 내란 특검에 대해서 핵심을 저는 짚었다고 보고 내란몰이를 위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요구를 하고 있는 두 가지 특검에 대한 이야기죠. 두 가지 특검 이야기를 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김병기 블랙폰, 블랙폰이라는 게 어떤 뭐 녹음해놓은 거 이런 거잖아요. 네. 블랙폰을 까면은 특검을 해서 까면은 그것만 김병기만 다치겠느냐? 그 위에도 다친다는 이야기고 전재수도 마찬가지예요. 전재수 특검을 하면은 전재수로 끝나겠느냐? 그 위에가 또 그쪽으로 간다. 그게 뭐냐면은 이재명을 직접 겨냥을 하는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특검이 결국은 이제 정점에 이재명이 있다는 이야기고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 쫄아서 지금 특검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저는 저 핵심이라고 봅니다. 특검이란 것이 결국은 이제 살아있는 정권을 경찰이랑 검찰이 수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특히 경찰 수사하는 거 보면 수사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아니 그래 전재수가 일단은 타깃이 되고 김병기가 타깃이 되지만은 그 뒤에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건 국민에게 확실한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예. 자, 국회에서는 두 장면이 어제 주목됐습니다.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이야기했던 장동혁 대표의 지금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의 장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죠. 천하람 개혁신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17시간째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양동작전 같은 공동작전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도 이야기를 했어요. 천하람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의 필리버스터 시작에 맞춰서 단식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명하기도 했는데 천하람 의원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청와대 관련된 예정된 일정 전까지 계속 하겠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금 어쨌든 공동의 목표를 갖고 지금 공동작전을 동시에 하는 건가요? 일단 뭐 공동의 목표는 있죠. 예. 이준석 개혁신당도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는 좀 뭐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뭐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이 그때 이제 만나기도 했고 이게 필리버스터를 좀 뭐 천하람이 먼저 하겠다고 했겠죠. 예. 천하람이 필리버스터 하는 사이에 같이 이제 단식에 들어가니까는 마치 양쪽이 크게 뭐 연대를 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언론도 있지만은 네. 그거는 뭐 같은 야당 입장에서 여당에 대해서 여당의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같이 맞서는 차원이지 이것을 무슨 뭐 대등한 입장에서 연석회의 뭐 이준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뭐 장동혁, 이준석 그리고 뭐 조국까지 연석회의 하자고 이야기하던데 그거는 이준석의 자기 정치입니다. 본인이 세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 대표가 107석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 대표와 마치 이제 대등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존재감 가시하는 거고 그러다가 어떻게 조국까지 또 끼워 넣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조국이 이런 지하에 또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투쟁은 투쟁이고 개혁신당과 같이 마치 뭐 당대 당으로 이렇게 뭐 연대를 하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저는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장동혁 대표 스타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24시간 하는 걸 보면서 아마 또는 장동혁 대표의 뚝심 이런 걸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주 강인한 의지와 한번 결단하면 그것을 승부를 거는 그 스타일이 있는데 뭐 정치권 내에서도 사실은 하는 하는 형식의 또는 하는 척의 스타일들 적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다른 짓 하는 그런 이제 뭐 인물들이 적지 않은데 지금 저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뭐 그런 척체 이런 거 잘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는 스타일, 걸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야, 이번 단식 농성이 실제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 이 장동혁 대표 스타일로 볼 때
진짜 사생결단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사실 저는 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저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에 뭐 그 이재명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때 뭐 단식을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뭐 같이 담배도 피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그 과연 제대로 단식을 하는 건가? 예. 담배를 핀다는 것은 정말 속이 비었을 때 담배 피면 저 과거에 담배 피웠는데 지금은 안 피지만은 예. 속이 비었을 때 담배 피면 그거 못 견딥니다. 못 견디죠. 예, 그런데 이제 단식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나와서 이거 뭐 따로 뭐 영양 보충하는 것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때 차에 탔다가 내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재명도 그때 사실상 출퇴근 단식을 했잖아요. 그 처음에 국회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당 대표실로 가서 저녁에는 출퇴근 단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단식을 했느냐, 이제 그 과거에 또 단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정치한 지 얼마 안 돼요. 이제 지금 1.5선입니다. 재선도 아니고 저 보궐선거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24시간 필리버스터 할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어떤 잔수를 쓰지를 않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지금 로텐더홀 거기 저 뒤에 이렇게 저기 재연 의원들 부조상이 있는데 저기 저 장소. 그러네요. 저 장소 그것 좀 한번 정면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좀 뒤가 크게? 이제 재헌 국회의원들입니다. 네. 재헌 국회의원들 기념사진을 부조로 이렇게 해놓은 그 공간에서 단식을 하는데 저기서 무슨 뭐 이 어떤 꼼수를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구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관철할 때까지 갈 텐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그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신천지하고 같이 하자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또 어떻게 할지 몰라도 과연 이 공천뇌물특검이 결국은 이재명을 겨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탄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로 하는 그 구의원 2명이 탄원서가 묵살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탄원서 내용이 이 뇌물 혐의 아니면 정치자금 혐의 같은 범죄 혐의인데 범죄 혐의로 묵살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과연 이제 받아들일까? 그 문제를 보면은 사실 어떻게 결론을 날지 제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은 상당히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어떤 건강 상태 같은 것이 지금 뭐 오늘 둘째 날이지만은 그 부분이 핵심적인 그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장동혁 대표의 단식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단식 돌입 전에 있었던 최고위의 장면들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던 우리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의 이 당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에 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중앙윤리위원회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서 소명을 해라. 사실관계에 있어서 뭐가 다른 건지 뭐가 사실인 건지를 그래 밖에서만 떠들지 말고 그럼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 윤리에 와서 제대로 와서 소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은 좀 주겠다. 시간이 열흘입니다. 재심이라는 기간이 무한정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열흘 정도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당헌당규에 열흘 정도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자,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어제 제명 결정을 할 것이라는 예측과 다르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기를 다시 한번 줬습니다. 장동혁 대표 측에서도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이제 목적이나 판단이라 보세요? 일단 그 윤리위원회는 이제 독립기구죠. 예. 독립기구고 장동혁 대표의 지시에 뭐 따라서 했다. 뭐 이렇게 그냥 그 물론 어떤 전혀 교감이 없었다. 이건 정치권에서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장동혁 대표의 지침에 따라서 제명 결정을까지 그냥 그 심야에 전격적으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이거는 중앙윤리위원회 그 외부 그 인사들로 구성됐는데 윤리위원회를 좀 폄하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명 결정이라는 이 최고의 징계 수위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 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할 일이 있고 의결 그 최종 의결 기구인 이 재가를 해야 되는 최고위원회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서 판단돼서 제명을 했고 그렇다면 그것이 그걸 한번 더 거치라고 최고위원회 그 재가 과정이 있는 겁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라고. 그래서 그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윤리위원회가 자기를 불렀는데 하루 전에 연락이 왔다. 그래서 본인이 소명도 안 하고 저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명하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주는 절차를 갖자. 이렇게 하는 것은 최고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한동훈은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윤리위원회가 작정을 하고 자기를 내치려고 제명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방향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하겠다고 하고 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본인이 재심 청구를 안 하겠다는 이유가 자기를 하루 전에 불러가지고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는 아예 윤리위원회가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재심 청구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 대표의 이 지시로 인해서 그것을 보류를 하고 열흘 동안 연기를 하고 그 사이에 윤리위원회 그럼 나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도 입장을 바꿔야 돼요. 네. 입장을 바꿔서 그러면은 그런 기회를 줬으니까 내가 나가서 그러면 충분히 내가 소명을 하겠다. 고 해서 그 절차에 따라야지. 당 대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저 윤리위원회는 어차피 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니까는 나는 그거 무시하겠어. 이것은 당의 어떤 시스템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오히려 자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제 결정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어요. 그동안 한동훈 대표의 제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왜 시간을 뒤로 미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에 관련해서는 다른 한동훈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변경된 새로운 플랜을 가동을 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문제는 한동훈 측에서 실제로 두 가지를 준비했다는 걸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바로 해서 하면 바로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집단행동을 할 것이다. 한동훈 측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장동혁 사퇴를 염두에 둔 장동혁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야기가 됐었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 발언 이후에 한동혁 대표 측 내부에서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소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명을 안 한 것 때문에 나중에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에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겨서 약간은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한동훈 대표 쪽 지금 상황 또 어떻게 대응할지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좀 당황스럽겠죠. 예. 당황스러워서 당연히 이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두드려 버릴 줄 알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당 시스템을 가동을 하는 차원에서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처분 준비까지 다 했다고 해요.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이제 그때 이준석 당 대표 때 그때도 윤리위원회에서 6개월 징계받았잖아요. 당원권 정지. 그래서 이준석이 가처분 소동을 벌여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초반에 여당 대표가 가처분 소동을 벌이면서 그때 비대위가 막 바뀌고 굉장히 큰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도 부담을 많이 줬습니다. 새 정권 출범 초기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지만 어쨌든 그때 이준석은 당 대표니까 당 지도 체제로 막 흔들리는 그런 가처분 소동이 있었지만은 지금 한동훈은 당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 큰 소동은 없어요. 뭐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과 동시에 그 가처분은 그다지 큰 이제 데미지를 주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처분하고 뭐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가처분 소동 일으키고 하면은 그 공천 줄 수도 없고 어차피 지방선거는 그대로 지나가 버려야 돼요. 한동훈 입장에서 별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집단 행동을 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장동혁 퇴전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또 그 당 안에서 좀 분란이 일어날 수는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 한동훈계 지금 벌써 이 원외 당협위원장 25명도 뭐 집단 성명 내고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동훈이 다 공천을 줬던 사람들이죠. 공천 받았다가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소장파들이 또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집단 행동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혼란은 있겠지만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 한동훈의 그 저항이나 반발이 좀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 그리고 어제 최고위원회에 관련된 소식을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제를 확 바꿔서 일본 주제를 먼저 좀 해보죠. 네. 다카이치 총리. 예, 국내 문제도 지금 강선우, 김경 문제가 아주 현안으로 됐습니다. 김경 관련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그 전에 그걸 집중적으로 다루기 전에 다카이치 이 총리 문제 먼저 좀 다루고 한번 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이 일본을 떠나자마자 자민당과 일본 유신의 간부들을 만났죠. 관방장관과 핵심적으로는 이 중요한 해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을 사실을 하고 난 다음에 자민당과 일본 유신의 간부들과 만나서 중요한 해산과 조기 총선 방침을 공식화했는데요.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재명에게 보란 듯이 다카이 총리가 한일 외교, 한일 회담을 한 다음에 일본 정치, 국내 정치 문제로 극적 장면을 연출하는 상황이 됐는데 다카이 총리의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 돌파력, 선택, 능력, 감각 이런 거 어떤 차원에서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일단 그 저는 이제 이재명 회담하고 나서 네. 바로 이제 그 국내 정치에 폭탄을 던졌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그 이재명하고 그 회담을 하는 중에도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이거 바로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네. 그 본인의 그 입지를 강화를 하고 일본 전국을 정치판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 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이재명과의 회담할 때 마음을 지금 본인의 국내 정치에 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은데 네. 어쨌든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죠. 여성 총리고 보면은 상당히 강단이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그때 중국의 그 양안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위협도 있고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도 받았지만 당당하게 대처를 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하고 그때 만나서 회담할 때도 뭐 전혀 뭐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대등하게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좀 강단 있는 정치인이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이재명 가의 그 회담 직후에 이런 그 국내 정치를 흔드는 그런 폭탄을 던진 것은 뭐 나름대로 좀 보관이 있겠죠. 네. 자, 다카이 총리 그런데 이 결정이 있기까지 과정도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왜 네와마 씨라는 뭐 관행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해산 조기 총선에 결정을 하기 전에 자민당 간부들 주요 간부들하고 사실상 뭐 협의를 하거나 원로들하고 뭐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본인이 사실상 결단을 하고 관방장관하고 협의를 한 후에 사실상 결정을 하고 이제 간부들과 만났다. 이런 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 상황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 문제하고 또 하나는 조기 총선, 중요한 해산, 조기 총선 이걸 왜 다카이 총리가 바로 지금 이점에 선택을 했을지 그 배경이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아베의 그림자가 너무 크죠. 예. 자민당에서는 여전히 저 아베파가 득세를 하고 있고 특히 아소다로 전 총리나 그 서재키 간사장 같은 경우는 당내 실세들이에요. 그런데 다카이치는 사실상 그 당내에 큰 세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중의원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상의를 했다면은 아소다로나 서재키 간사장이 다 말렸겠죠. 성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중의원 해산을 하고 이게 성부를 거는 게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본인이 자민당 안에서 확실한 위치를 굳히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위치를 굳히기 위해서는 아소다로나 서재키나 이런 기존의 그 아베 세력과 이렇게 좀 아베 세력을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세력하고 이제 상의를 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본인과 아주 가까운 몇몇 핵심 측근들만 해서 전격적으로 이제 단행을 했다는 건데 이제 조기 총선을 통해서 지금 그 연립 여당이 그 가반에서 거의 한석 넘어서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기 총선이 본인이 그 다카이치 개인의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지율이 뭐 70%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자민당의 지지율은 그만큼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요. 자민당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가 이번 조기 총선 승부를 걸어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이제 그 확보를 해서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한다면은 이 자민당까지 견인을 하는 게 되죠. 다카이치가 자기 개인 인기 지지율을 가지고 자민당까지 개인을 그 견인을 하게 되면은 확실한 그 다카이치 시대가 새로 열린다. 그런 것을 겨냥을 하고 승부수를 던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승부수가 통할지가 또 문제 아닙니까? 예, 아직 결과가 뭐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본격적으로 일본 내부에서도 여론 동향이라든가 여론 탐색을 할 것 같은데 일본 내에서 분위기는 어떤지 이번 승부수가 이 집권 여당 특히나 자민당의 단독 과반 또는 그 이상 이제 과반 이상을 얻을 수 있을지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다카이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 일본에 와 있는 동안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전념을 했을 텐데 예. 그 아무런 근거 없이 저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일본에도 지금 우리처럼 여론조사 같은 것이 실시가 되고 있고 특히 이 보도에 의하면은 자민당이 극비로 조사를 한 게 하나 있다고 해요. 자민당 당 차원에서 우리도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상시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이 여론조사를 다 하는데 자민당도 극비로 조사를 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지금 당장 조기 해산을 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를 하면은 그 70%대를 기록하고 있는 다카이치 지지율이 이 그 바탕이 돼서 이 자민당이 지금 현재 그 중의원 의석이 465석 중에서 233석 딱 한 석 많거든요, 가반에. 네. 그런데 지금 그 230석은 이제 자민당하고 일본 유신회 그 네, 합산해서 같이 합산한 거죠. 그 네. 연립여당. 네. 연립여당이 딱 한 석 많은데 만약에 이것을 그 조기 총선을 하게 되면은 자민당 혼자서 가반을 넘는 260석 이상을 획득할 것이다. 단독으로. 예, 260석 이상을 획득할 것이라는 자체 분석이 있었던 거죠. 자체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근거를 해서 승리를 확신한다고 해서 조기 총선 카드를 던졌는데 뭐 지금 여기에 대응해서 또 일본 야당에서도 뭐 정계 개편까지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런 여파일까요? 이 다카이치 총리와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집권 이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집권 가능성,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장기 집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장기 집권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일단 그 일본에 저희들이 그 보면은 걸핏하면 뭐 저기 의회 해산이잖아요. 예. 예. 의회 해산하고 걸핏하면 그 총리 바뀌고 그리고 뭐 자민당 총재가 총리를 같이 이제 겸임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바뀌고 해서 보통 1년 짧으면 1년 길면 3년이거든요. 총리 임기가. 그리고 아베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오래 해서 8년을 했죠. 8년을 했는데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중의원 선거를 이렇게 하고 조기 총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일본은 중의원 참여연이 있잖아요. 네. 중의원 참여연 선거가 앞으로 3년 후에 다시 있어요.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다른 정치적 변고가 없으면은 이제 다카이치가 계속 그 총리를 지내게 되는 거죠. 총리 지내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선거에서 한두 번 더 승리를 하면은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 그런 전망이 지금 일본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일 회담 문제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회담의 내용이나 형식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 다카이치 총리가 일단 형식적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 예우를 상당히 여러 방식으로 예우를 했습니다. 뭐 드럼을 치는 장면까지도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중국에 맞서는 한일 간의 협력 퍼포먼스 유발도 했고 후쿠시마 이 수산물 문제도 얘기를 했고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납치 문제도 얘기를 했고 한미일 협력 체제 문제 이 주요 의제들이 거의 다 일본이 하려고 했던 의제가 포함됐고 메시지도 결국 기자들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 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한일회담이 결국은 다카이치 판이 돼버렸다 이런 평가도 일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그렇죠. 하세요? 다카이치가 다 주도를 했고 예. 저는 저는 요즘 보면은 참 우리 언론에 상당히 실망하고 분노까지 느끼는 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다 기억하시잖아요. 초반부터 상당히 어려움 겪은 것 중에 하나가 해외만 나갔다 오면은 그냥 막 괴담을 막 쏟아내요. 자판 매체를 그랬죠. 중심으로. 예.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을 해서 첫 미국 방문에 그다음에
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갔을 때 뭐 천공에 뭐 날짜를 정해줬느니 뭐 시간을 정해줬느니 그런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 해외 순방만 가면은 이렇게 시비를 걸고 터집을 잡고 해서 그 외교 성과를 다 망치고 했는데 지금 그 이재명 그 하는 걸 보면은 만약에 그때 거꾸로 됐으면은 그 난도질을 당했을 그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번에 중국 갔을 때 무슨 뭐 중국인들이 한국 선거에 관여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뭐 정신이 나간 사람들 이렇게 한국 국민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쿠팡의 중국인 그 유출자 거기에 대해서 뭐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 것이 만약에 거꾸로 됐다면은 이거 난리가 났을 겁니다. 좌파 매체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가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후쿠시마 그 수산물에 대해서 위성락이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 쪽에서 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그 해제를 하는 거, 완화를 하는 거, 지금 수입 규제가 돼 있잖아요. 완화를 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냥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듣기만 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는 양쪽이 서로 소통을 했다는 그 보도가 나왔어요. 그 수산물 그 해제하는 데 대해서 완화하는 데 대해서. 그런데 뭐 완화를 하려면 해야 되죠. 그런데 이재명이 어떻게 그 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그때 단식의 명분으로 하나 삼은 것도 바로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었죠. 괴담, 그 우리나라 전국 해안 도시를 다 다니면서 부산 가고 인천 가고 뭐 김포 가고 해안 도시를 다 다니면서 이제 앞으로 큰일 났다. 우리나라 김밥도 못 먹는다고 했어요. 김도 오염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그 수산업자들을 어렵게 하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저기 일본 가가지고 그동안 아무 사고도 없었잖아요. 네. 후쿠시마 그 관련해서. 그런데 일본 가가지고 슬쩍 여기 또 후쿠시마 수산물을 그 개방을 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는데도 그걸 제대로 몇몇 언론에서는 나왔지만은 그걸 제대로 이 지적을 하고 하는 언론사가 그러니까 수입을 할 때는 하더라도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했던 건 사과를 하고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과하는 말 단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그러면서 슬쩍 가서 거기에 대해서 마치 그 완화를 하려는 듯한 그런 자세를 보인 것은 뭐 비판받아야 마땅한데 그걸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이 없다는 것이 저는 화가 납니다. 예. 다카이치 총리의 승부수, 이재명의 어떤 모습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언론 이야기가 나왔네요. 좌파 언론은 예상된 것이지만 뭐 점점 조중동도 그런 걸 따라가는 건가요? 댓글에도 이제 계속 이 언론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특히 조중동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척가강님도 언론은 죽었다. 로지정님 유는 조중동이 한동훈 내세워 국힘 접수하려고 하느냐 꿈 깨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라운드님은 맞습니다. 나라망조 조중동 이 조중동이 정신을 차리도록 좀 일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마침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문제도 막 편성해서 했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게 사실은 또 조중동입니다. 시발점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묻어버리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또 그런 사태가 재발되고 있고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이 상황이 방치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또 한번 봅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